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별대담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진행을 맡은 안용환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하나가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내서 함께 모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화쟁의 실천법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정만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놔두신 성스러운 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모두가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전직 검사이시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희 변호사입니다. 네, 부산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동의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변순남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순남입니다. 국군 안보지원사령관과 국군 불교 총신도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양대 특임교수로 계시는 이상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화쟁 사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보기 위해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의 현 주소를 탐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종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 봤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화쟁위원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총지휘하신 정만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소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모든 사부 대중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화쟁이 기본이 처음 시작이 감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3월 4일 날 국회에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화쟁의 의미를 되짚어봤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화합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언들을 많은 좋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우리나라의 화쟁이 꽃이 피어나기를 희망하고 또 피어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화쟁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행사를 함께하면서 화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요, 네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보, 재난, 법치라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뜨거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예전 같진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화쟁이 필요한 때다라고 느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의 경우에는 이제 세월을 따져보니까 한 40년간 검사하고 변호사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활동하는 동안 솔직히 화쟁이라는 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만 스님께서 화쟁위원장으로 직책을 맡으시고 그때 제가 화쟁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화쟁이라는 화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거보다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여야 갈등이라든지
노사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화쟁사상이 더욱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변순환 본부장님. 네. 모든 재난에 있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화쟁 사상을 통해서 서로 보듬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러한 자세가 진실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철 장군님. 네. 우리 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쟁 사상이 군 내에도 좀 많이 퍼져서 군 내 화합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우리 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이런 화쟁 사상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제 2차례에 걸쳐서 화쟁과 관련된 특별 대담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화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화쟁을 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으셨다가 이번 기회에 하셨다고도 하셨는데 자, 정만 스님께서 화쟁의 의미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화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저는 항상 신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이 세상에는 80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인데 나는 하나입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날에 한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도 뭔가가 다른 것처럼 이 존재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유일하게 참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가 귀하다고 느낍니다. 그 귀하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존재가 아주 존귀하고 귀하다. 그러면은 나만 그렇다 하면은 아집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함께 공동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공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화쟁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산다면은 우리 주위에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쟁의 시초가 감사함으로부터 비롯돼서 사회를 맑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해야 한다.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뭐 어느 종교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관통하는 사회적 기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보, 재난, 법치 분야별로 나눠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달이시죠. 그래서 먼저 전직 장군이신 이상철 교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6월이 되면은 6월이 됐을 때 그동안 군 생활도 한번 지금 몇 년 하셨죠? 군 생활을? 예, 34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6월 군 생활했을 때 소회를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 생활을 이제 34년 하고 나왔는데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기라고 한번 꼬집어 본다면 제가 중대장하고 사단장 할 때는 GOP 철책에서 임무 수행을 했고 이제 대대장과 연대장을 할 때는 해안선에서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불침번 역할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군생활 34년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시기는 제가 2019년 5월 달부터 22년 10월 달까지 30개월 동안 이제 오사단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했던 DMZ 유해 발굴 그 TF장을 수행을 하면서 7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해냈던 그 시기가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그 소중하고 보람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해 발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기자 시절에 하와이에 있는 미군 유해 발굴 사무소랄까요? 그 본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서 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많은 미군들의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면은 또 유해를 모셔와서 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십 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는 왜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 현장에 계셨을 때 그때 느낌 어떠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유해 발굴 작전은 그 이전에 비무장지대 이남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다만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고 남북 간의 어떤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로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놓다 보니까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단 한 번도 이제 유해 발굴 작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양국 정상이 그 군사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그 중에 9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시범적으로 남북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전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저도 운 좋게도 저희 5사단이 이제 그 해당 부대로 지정이 돼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게 될 때 비무장지대에는 아시다시피 지뢰도 굉장히 많고 불발단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작전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수색 정찰을 통해 가지고 유해 요소가 없는지 또 지뢰 탐지를 해내고 최초에는 이제 기초 작업이라고 해서 삽으로 굴삭기로 이용해 가지고 그 작업을 해 나가면서 지뢰도 제거하고 또 그 중에 이제 유해가 나오게 되면 정밀 유해 발굴팀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 발굴 감식단 인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유해 한 구 한 구를 이렇게 모셔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424구의 유해를 모셔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전체 우리 군에 또 참여했던 군 장병들의 이제 그 마음인데 뭐 간부들은 뭐 경험이 많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청년 사병들이라 할까요? 장병들의 마음이랄까?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보던 현장을 그들이 직접 투입됐을 때 그들의 자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처음에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작전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간부들이나 병사들이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 작전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긴장한 상태에서 작전을 시작했던 게 사실이고요. 끝나는 순간까지 사실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개월 동안 유해 발굴 작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 어렵고 난해한 그런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가졌던 게 사실인데 하면 할수록 서로 간의 믿음은 돈독해졌고 또 우리 장병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동안 작전을 하면서 지뢰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우리 장병들도 굉장히 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든 인원들이 방호복을 20kg에 가까운 방호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 달만 되더라도 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그리고 7, 8월 달에는 뭐 35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kg가 넘는 그 방호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고맙고 감사했던 것은 그 작전을 수행했던 단 한 명의 그 병사나 간부들도 내가 이 작전에 왜 하냐, 못하겠다라고 뭐 불만을 토로하거나 한 인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인원 한 명 한 명들이 70여 년 전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전사자를 모셔낸다는 그런 숭고한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속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변순엄 전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외발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또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또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일단. 그래서 금방 이상철 장군이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재난 현장에서는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수습을 해서 이거를 유가족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저희 임무고 책임이고, 그래야 그 유가족들이 멈춰버린 시간도 다시 흐르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해 발굴도 결국 생명에 대한 예우라는 점에서는 재난 현장의 정신과 딱 맞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흩어진 생명의 조각을 모아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 자체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화쟁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정말 제복을 입었던 또 입으셨던 두 분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화쟁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김태희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골 수습이나 재난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국가의 의무, 사회 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화쟁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유해 발굴이나 이 재난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 갈등은 밖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 발굴이나 재난 수습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행정이 이 사회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어떤 국가의 기능, 결국은 또 우리의 신뢰, 우리 내부의 신뢰를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기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각을 약간 외부로 보내가지고요. 지금 사실 전쟁을 뭐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란 문제도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대외 관계 속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 내부가 단단한 신뢰 속에서 함께 뭉치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의 화쟁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상철 장군님 전공 아니십니까? 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자국 중심의, 자국 이익 중심의 그 각계 도생의 길로 지금 접어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보 능력을 얼마만큼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생명도 생존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 한 명 한 명이 하나가 돼서 자주국방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또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변순엄 교수님께서도 뭐 좀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신지요? 네.
현장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밖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안에서는 방화문을 작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믿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도 재난도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재난 속에서 또 안보가 흔들리는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참 어려운 질문 한번 전 장성이신 전 장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어렵잖아요. 외풍에 흔들렸습니다.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주시죠. 참 무거운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3년 전에 전역을 하고 나와서 우리 군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정말 찹찹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그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감사한 마음과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정말 뼈저리게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응원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후배들도 국민의 불침번으로서 큰 보람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는 그런 군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철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군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좀 자신감 있는, 좀 당당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 저는 이게 선진사회로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외신입니다. 미국에서 군인 한 분이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이제 군은 아무래도 제복을 입으니까 옷이 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의 제복을 걷어서 스튜디오스에게 이거 좀 보관해다오 하니까 스튜디오스가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비즈니스석에 있던 승객들이 들었나 봅니다. 서로 와서 그 장병에게, 군인에게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여기 앉겠다. 아주 정말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그 제복에 대한 존중. 그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국가적인 제도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가면은 어디 커피숍에서 군인들 오면 커피값 대신 내주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단순한 화제성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심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들이 군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데 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제도상으로는 군의 조직이나 그 역할을 법률이나 헌법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민 법치 문제죠. 그 다음에 외풍에 휩쓸리지 않게 법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사의 부당한 또는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이걸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군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군이 스스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는 노력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군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군을 아껴주고 제복을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스님께서 화쟁의 지혜로 정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뭐 여러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신뢰가 없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글쎄, 안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켜가야 되는 게 안보거든요. 말하자면 이 화쟁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국민이 화합했을 때, 즉 정부와 국민이 화합했을 때 그 나라가 지켜졌고 그 나라가 자기 역할을, 자기의 기능을, 그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국가가 화합하지 못했을 때는 어느 틈에선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군주와 국민들이 화합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가 강력한 그런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화합의 기본은 감사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화합의 근간에 그 감사함이 깔려 있어야만이 화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마움을 느껴요. 나이 70여 년이 지나도록 그래도 나를 지탱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나를 있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보를 지키는 국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가 그를 아끼고 또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국가를 지켜내는데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화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보가 국가의 기틀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난은 우리 일상의 평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죠. 그런 재난의 현장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또 재난의 현장을 먼저 뛰어가야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수남 전 본부장께서 그런 공직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런 재난의 현장을 볼 때마다 많은 느낌, 소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초임 시절에 구조구급 출동을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딱 요즘식입니다. 꼬마가 자기네끼리 놀다가 해녀들이 사용하는 작사를 가지고 놀다가 나간다 안 나간다 내기를 건 거예요. 내기를 걸었는데 그게 눈에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작살대 때문에 이제 구급차에도 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구급차에 실었는데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걸 뽑으면 아저씨 제가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한 생명을 잃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붙인 말이 뭐냐면 이걸 뽑으면 한쪽 눈도 없어집니다. 완전히 놀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린 학생한테도 정말로 한 수를 배웠고 그때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정말로 잘했다. 결국엔 뭐 그 친구가 이제 장성에서 성인이 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편지를 보내줄 때라든지 고맙다고 전화해 줄 때 내가 소방공무원으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네. 사실 소방관 하면 어렸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또 저희 꼬마들이 청소년들이
커서 뭐 할래 하면 저 소방관 될래요 하는 애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요즘 사회가 워낙 다양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현장에 계셨을 때, 내가 참 안타깝다. 나의 무력감을 느꼈던 또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현장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그러한 정보가 들어오면 현장의 혼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내지는 그러한 사고도 감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생명을 빨리 구해내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모르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흩어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지만 힘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현장에서 제일 잘하는 소방관들에 맡기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중간중간 현장 통제 단장들이 브리핑을 중점적으로 들으셔서 어쨌든 자기 추측이나 억측을 주장하거나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거나 이런 걸 좀 자제하시고 통제 단장이 지휘에 따라주는 것이 결국은 재난을 수습하는 데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정말 많은 언론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소방에서 가이드라인을 쳐놓죠. 그걸 넘어가서 위험한데 그걸 무너지면 또 안에 지금 매장돼 있는 혹시 생존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취재 경쟁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관행이 아직도 조금씩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더 무슨 가해자처럼 피해를 보는 법조계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그 자극적인 여론 형성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형 그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수사가 사고 원인이 뭔지 그걸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추궁하는 게 찾는 게 수사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면은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그 진행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선에서 이제 수사할 당시에도 그 검사들한테 어느 수사가 제일 어렵냐 물으면은 언론이 먼저 보도가 되고 이걸 뒤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수사 진행이 되지 여러 가지 그 방해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언론이 그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추가 피해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언론 특히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가짜 뉴스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를 해가지고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짜 뉴스에는 오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보와 또 의도적으로 허황된 뉴스를 만드는 멀인포메이션 그런 게 있는데 둘 다가 사실 여러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의도된 나쁜 정보는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보가 국가 안보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상철 장군님께서는 경험해 보시거나 또 이에 대한 뭐 체험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잘못된 정보는 국가 안보나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 전문 용어로 심리전이라고 하죠. 상대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또는 군인들의 사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내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대로 알렸을 때 말 그대로 적의 의도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상대국의 어떤 심리전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많이 봐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사회 자체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가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에 그냥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이유만으로 있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고 전파됐을 때 그것이 우리 국가 안보나 또는 국가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언론인들도 언론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안보 상황이 국가를 망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보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 언론인들 중심으로 모두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재난이 꼭 우리를 갈라놓는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영남에서 산불이 났었죠. 그래서 우리 고운사를 비롯한 사찰들도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때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물품을 제공하고 또 지원금을 보내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재난이 또 우리를 함께 묶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만 스님, 바로 그런 게 화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함께 제가 이제 더불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화쟁의 근간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게 이제 공존한다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남이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면은 그 사람의 고통을 반으로 줄여줄 수가 있고 남이 기뻐했을 때 함께 기뻐하면은 기쁨이 2배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근성이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일어나고 또 어려운 그 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벽두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IMF를 겪었을 때 정말 장롱 깊숙이 숨겨놨던 모든 금부치라든지 그것들을 갖고 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조를 하는 그런 마음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국가의 재난이 닥쳤을 때 또 어떤 개인의 큰 아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로해 주는 마음, 함께 해주는 마음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처를 보듬는 것, 화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변순남 교수님께서는 재난은 그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A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내일 B 지역에 수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수해가 나서 계속 복구 작업에 그다음에 구조 현장에서 뛰고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300명과 많은 성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전에 전남 지역의 폭설로 하우스가 무너지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지원금을 보내주고 복구 인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난은 우리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일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은 너와 내가 같이 협조해서 협동으로 뭉쳐서 헤쳐나갈 때 재난이 극복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준다고 그러면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처럼 좀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자세가
결국은 화쟁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변순남 본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보듬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보듬는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뭐 상처가 잘 치유가 돼서 아픈 마음을 쉽게 덮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아픈 마음을 감싸 안으면서 두 번 다시 그 아픈 마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화쟁이고 또 그 아픔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끝까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 주는 것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새 와가지고 항상 마음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이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투, 미국과 이란 간의 전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이고 우리도 간접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상처를 우리도 입었지만은 우리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정말 그들에게 빨리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끝까지 함께 더불어하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보와 재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해. 특히 정치인들이 또 이걸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변호사님께 단도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죠. 네. 근데 법에 의한 해결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는데 나중에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판결에 의해서 뭐가 결론이 났더라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쟁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그 분쟁, 분규를 해결하는 그 지혜가 화쟁 사상 아닙니까? 서로의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을 뭐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고 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주장 중에 공통점을 서로 찾아 나가고 차이점은 좁혀 나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협의에 이르는 것이 화쟁 정신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해결에 앞서서 이 화쟁 정신이 스며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지 법에 의한 해결, 법대로 하려는 거는 일시적으로 해결은 될 수 있어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법에도 화쟁 정신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쟁을 닮은 법 어떤 모양일까요? 그 화쟁 사상에 이제 스며든 우리 그 사법 체계가 뭐 여러 군데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정과 하해입니다. 먼저 이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은 법원에 의한 조정과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에 의한 조정을 말씀드리면은 법원에 그 조정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조정위원들은 주로 의사, 변호사, 또 교수,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조정기일이 이제 법원에서 정해지면은 조정기일 날 출석을 해서 분쟁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금씩 양쪽에 양보를 권해가지고 조정을 성립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강제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고 이게 이제 화쟁사상이 스며 있는 제도고 그러니까 형사조정제도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그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들이 똑같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게 해가지고 합의케 하는 제도죠. 그 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위원들도 법원에 의한 조정위원들과 비슷하게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사조정위원은 이제 그 조정의 대상이 범죄로 인한 피해와 피해자와 가해자, 즉 범죄 혐의자죠. 사이의 분쟁을 갖고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조정이 성립되면은 민사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은 이 형사조정제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이걸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면하게 해준다. 조정행으로 합의가 됐다고 인정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할 걸 벌금형을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구속할 사안을 불구속으로 해준다든지 또 징역형을 강경해 주는 거, 뭐 2년 할 거를 1년 해준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초임 검사 시절에 그 일선에서 저거 할 때는 이런 형사조정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합의는 이제 시켜야 되니까 양 당사자 불러가지고 검사가 직접 그 조정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불러가지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라고 압박감 있겠네요. 압박감도 주고 검사가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는 네. 상당한 압박을 주죠. 이거 안 하면은 처벌 더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라 해가지고 합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제도화해가지고 형사조정위원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죠.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그 화쟁사상이 많이 스며든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화쟁사상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법 체계에서 스며드는 게 조정과 중재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조정과 중재는 결국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양보를 양보하는 게 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가다 보면은 갈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커지는 커지죠. 경우도 판결에 불복을 하는 불복하고 또 민사에서는 서로가 더 감정이 악화되는 감정이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화쟁사상이 중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쟁사상으로 해결이 되면은. 근데 법에 의한 해결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낳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철 교수님이 아주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전문 분야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법이 갈등을 줄여야 되는데 증폭시킨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군대도 과거에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사고를 왜곡해서 또는 은폐해서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나중에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법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는 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우리 국가사회 전체가 SNS 사회로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병사들도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자유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사회에서 또 실시간대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도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서 어떤 정보를 왜곡해가지고 문제를 확산시키고 또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군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군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또 군에서 책임질 것, 또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제 장병들도 군내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사회적인 갈등 요소로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또 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군내 통합 또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나 군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김태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법 체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갈등이 조정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화장 사상의 기초에서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군 장병들도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법적 분쟁하면은 또 재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법적 분쟁이 크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사회부 기자 시절에 큰 화재가 나오면 이제 서로 책임 공방하면서 소송 가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몇 년 근무하셨죠? 소방본부에서 37년 근무했습니다. 37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재난 이후에 법적 분쟁 때문에 재난 극복이나 피해자들의 그 치유는 뒷전에 두고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화쟁 사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난이 발생해서 책임 규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럼 제도가 뭐가 잘못됐느냐, 매뉴얼이 뭐가 잘못됐냐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책임자 처벌 위주로 가게 되면 앞으로 현장에서 재난 현장 지휘관들이 제대로 지휘를 할까요? 책임자 처벌 위주로 간다면 정말로 이상한 사회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 있는 재난 지휘관들의 역량을 믿고 따라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고쳐 나가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저는 재난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가장 궁극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희들이 이제 법의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법은 우리들이 다가올 때 참 차갑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제 법의 논리를 따뜻한 화정의 마음으로 또 화정의 지혜로 안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요. 스님께서. 자, 법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화정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문으로 법을 이렇게 풀이를 하면 물수변에 이제 갈것자인데 그게 순리거든요.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게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함께 주는 것이 법인데 우리가 이제 화쟁하면은 화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벼와변의 입구자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쟁자는 말씀 언변에 이제 다툴 쟁자인데 서로의 주장을 내놓되 거기에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합일점을 찾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도들에게 그래요. 부인이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해주는 음식은 좀 거절해라. 왜 그러냐면은 화가 나면은 온몸에 그 화가 뭉치게 되면은 손끝에도 그 화의 이제 그 기운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화가 나 있을 때 만든 음식보다는 그 화를 풀어드리고 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만드는 음식이 훨씬 행복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불교에서 그 법 말하자면 계율이라고 그러는데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500개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요. 348개 정도 되는데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법을 딱 이렇게 제정을 한 게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맞는 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법 체계가 뭐냐면은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화쟁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같이 살펴서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게 이제 화쟁의 본 그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상대방은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은 나에게부터 비롯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화쟁의 마음, 즉 말하자면 전체를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반성의 마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부터 맛있는 물, 모든 음식, 내 주위에 참 인연 있는 모든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감사함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법을 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화쟁의 마음이 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님께서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셨지만 역시 법과 관련된 내용 하면은 뉴스에서도 되게 안타깝고 좀 나쁜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 배드뉴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되게 나쁜 뉴스만 다루게 되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굿뉴스도 있는데 왜 우리는 나쁜 뉴스만 보고 우울하게 아침을 시작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수십 년을 근무해 보신 분들이신데 뉴스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또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우리가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우연히 길을 가는데 장애인 두 분이 폐지를 모으기 위해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한 분은 키가 큰 남성인데 이분은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있으신 분 같아요. 또 한 분은 아주 왜소한데 언어 장애 있으신 두 분이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사연이길래 장애인 두 분이 손수레 폐지를 모아갈까? 두 사람 관계는 어떨까? 뭐 남자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절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한참을 걸어서 거의 1시간 넘을 걸어서 어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혹여 이분들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시켜서 돈 벌기 위해서 내보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거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이 좀 미안하니까 우리라도 돈을 모아서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쌀독을 열 때가 제일 겁이 난다. 쌀이 없을까 봐서. 이
이분들을 굶주릴까 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다음날 보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제가 이제 지역방송 근무할 텐데요. 전국에서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금 중에 한 분이 어느 재미교포이신데 내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오늘 돈을 좀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그 사무실 운영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리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성금을 전달하고 해서 상당량 수천만 원의 그날 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달을 주니까 새로 건물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보고 저희들이 박수도 쳐드리고 했었는데 참 우리 사회에는 어둡고 암울한 것만 아니라 그런 따뜻한 분들이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군님께서는 뭐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지?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생활 이제 34년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34년 군생활하면서 이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또 사령관까지 하면서 악성 사고, 특히 이제 사망 사고 단 한 건도 없이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때 내 자녀가 군대 보낼 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휘관들도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찔했던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5사단장 재직 시절인데요. 정확하게 2020년 8월 3일 날 새벽에 하룻밤 사이에 한 800mm 가까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의 GOP는 대부분 다 이제 산 고지 위에 그 철책선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비가 많이 내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GOP 철책으로부터 한 10km 위쪽에 있는 북한 지역의 봉래우라고 하는 큰 저수지에 뚝방이 터지는 바람에 물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의 깊이가 무릎 높이였는데 물이 한 15m 정도 수위가 올라온 겁니다. 하천폭은 한 3, 4m에서 110m로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GOP 지역에서 전방에 나가 있는 GP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북한군의 동향이라든지 중요한 그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3, 40명이 나가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다리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다리가 이제 완전히 다 유실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대 단위로 있는 소초도 한 3개의 소초를 이제 갑자기 빼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제 그 상황을 모면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다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 병사들이 있는 GP 안으로 들어가는 통신선, 그 다음에 배수관, 전기선, 이게 모든 것이 다 유실돼 가지고 무전기만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방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또 각종 보급품을 보급을 해주는데, 다리가 끊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철원군하고 연천군에 119에 요청을 해가지고 통상 다리가 끊어졌을 때 찜라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보니까 짚라인도 한 7, 80m까지는 날아가는데 110m가 넘으니까 보낼 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 드론을 요청을 해가지고 대형 드론을 넘겨서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장병들이 먹을 각종 이제 식재료 같은 경우를 보내는데 이게 길이가 한 110m 정도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늘어지고 그 물에 막 쓸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GP 고지가 395고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일명 들었던 백마 고지입니다. 예. 그 거의 400고지가 되는 고지에서 장병들이 하천까지 가질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짊어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제 저도 가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믿어도 된다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부들, 상병, 병장 이 고참들이 본인들이 내려오고 체력이 약하거나 2등병, 1등병 이런 신병들은 상황실에 대기시키면서 전방 경계 임무라든지 이런 것만 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2주 동안 버텨내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 따뜻했고 우리 국민들이 신세대 장병들이 뭐 심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서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우리 신세대 장병들 믿고 맡기셔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도 이제 군에 최근에 갔다 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요즘 뭐 신세대 장면들 뭐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신세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좀 과거는 다르게 대우를 해야 된달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 그 본부장님도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빠따도 맞으시고 군기도 잡히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우리 신세대 장병들은 한 집에 1명 또는 2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빠따 맞고 뭐 주먹으로 맞아야 충격을 받지만 지금 장병들은 자존감을 건드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병들은 정말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 또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군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믿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군을 믿습니다. 그리고 군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가 믿는 조직, 감사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소방본부. 네, 119죠. 119 하면 이제 우리가 소방본부보다는 119에 더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주위에서 급할 때 119 눌러서 혜택을 받다. 그때 처음으로 세금 낸 보람을 느꼈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시는 119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제가 먼저 한번 네, 해주십시오. 사회자님한테 먼저 네, 드려볼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됐어요. 네. 그런데 119 구조대원들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착이 됐어요. 2층에 있는 환자를 5분 이내에 건물 입구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구조대가. 5분 이내에 몇 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19 대원들이 뭐 수백 명 온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와봤자 몇 명일 텐데 5분 이내면은 2층에서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시니까 한 사람이 모셔온다 하더라도 4명, 10명도 못 모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 변호사님. 저도 몇 명 뭐 구할 것 같은데. 구급대원 한 명이 1명 정도 모셔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깜짝 놀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 지휘관 하면서
과연 5분 안에 몇 명을 구조할까를 실험 아닌 시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예, 부임하자마자 일부러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 일개 구조대한테만 특명을 내린 거죠. 암한테도 극비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지령을 내려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와상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5분 이내에 한 명도 구조 못 합니다. 2층이니까. 계단으로 내려와야 될까요? 어디 뭐 엘리베이터를 태워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용 못하지. 잘못하면은 오히려 침대도 안 들어가겠죠. 예. 예. 그래서 결론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5분 이내 단 한 명도 구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해서 굉장한 고민을 한 끝에 시 관계자, 시 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그다음 요양원 관계자들, 보건소 관계자들 다 모셔다가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결국은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본부장님이 대책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결과가 뭐냐면,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소방에서 전문 용어로 자위소방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했더니 시의회에서 예산을 팍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요양원끼리만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붙인 겁니다. 요양원끼리만. 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이 왔냐면 원장님이 와서 울더라고. 이런 훈련 처음 본다. 소방관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보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직장도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내 직장은 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위소방대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옛날 미국에서 큰 사고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직장과 자기 가족을 다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스로 내 재산과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빨리 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렇게 서로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줬으면 더 좋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모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울었던 기억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소방관들께서 화재 현장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어찌됐든 출발해서 도착할 시간이 몇 분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화재 났을 때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구해내시는 일반 시민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 의인 상도 받았는데 그런 분을 보실 때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요. 좀 농담 섞어서 저분은 전생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 그래서 그 좀 안타까운 사고지만 제천 그 스포츠센터 화재 때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예. 그 구해내는 걸 보면서 와, 저분은 소방관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고, 워낙에 그 이삿짐을 많이 움직여봤고 그 이삿짐 운반차를 조작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엄청난 속도로 잘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표창도 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소방관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공직자들이 뭐 경찰관이라든지 군인들 또 소방관들 또 일반 공무원들이 뭐 본인들이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뭐 교통수단 이동하거나 뭐 길을 가다가 위급 상황에 빠진 분들을 구해내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경찰관이 비범인데 뭐 어떤 현장에서 누굴 구했다든지 소방관이 비범인인데 물속에 빠진 누굴 구했다든지 볼 때 인터뷰를 보면은 참 뿌듯한 인터뷰를 옵니다. 인터뷰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걸 볼 때 저는
마음이 뿌듯해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또 어떤 많은 정말 경험도 하셨을 거고 직접 또 좋은 일도 하셨을 것도 같은데 저희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금방 이제 제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들도 제복을 입고 다니거든. 이게 이 승복이 이게 저는 이제 출가한 지 한 50년 됐습니다만은 이 승복이 반은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승복 입고 어디를 나가게 되면은 말하자면 언어와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어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임.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바세계는 인요구 세계예요. 말하자면은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화쟁의 표면은 감사합니다. 내면은 인욕이에요. 화쟁. 왜 그러냐면 참아주지 않으면은 화쟁할 수가 없거든. 화쟁은 이제 인욕은 배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아, 내가 참았어. 내가 안 참았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정말 참다 못 참아서 그랬다. 많이 그러죠. 그런데 인욕이라는 것은 참다 못 참는 것은 참음이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일을 저질러 버리면은 10 가운데 9을 참고 하나를 저질러 버리면은 9개가 다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아야 참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야 표면에 감사함이 우러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화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아야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안보, 재난, 법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참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일단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이 계기가 돼가지고 화쟁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장군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군 관련돼서 사회적인 신뢰도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은 그 사관학교 그 지원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중장기 지원하고 있던 그 장기 군인들이 전역 지원서를 내고 있고 또 지휘관들의 지위도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믿고 응원해주고 신뢰해줄 때 사기가 올라가고 군인들은 강군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에게 항상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우리 군도 강군으로 거듭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편순남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재난 현장에서 뛰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 통제단장의 의견에 많이 따라 주시는 것이 이제는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그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언론 준칙을 많이 이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통제단장이 시간마다 꼬박꼬박 브리핑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주시면 아주 원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방관들이 활동에 이게 내 자식이다, 내 집안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로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을 3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정말 화정의 마음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사실 큰 스님께서 이 모든 행사를 다 지휘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서희와 함께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참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화정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부처님 말씀에 이제 일신이 청정하면은 타신이 청정하고, 타신이 청정하면은 법계가 청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세상의 맑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신, 나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은 타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타신이 청정하면은 이 우주가 맑아진다라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화정의 마음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꽃을 피워 나간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사회에 커다란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의 지혜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영향이 우리에게 행복의 씨앗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화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만 스님, 김태희 변호사님, 동의대학교 변수남 교수님, 한양대 이상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화쟁으로 풀어볼지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모색해 봤습니다. 사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것, 그것이 화정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화정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멈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화정의 마음이, 화정의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영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